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 맹경렬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약간 다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다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까지는 조금 약간 이런 거 저런 거 좀 신경을 쓰면서 조금 얘기를 못했던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조금 여러 가지 좀 일이 좀 많았어요. 본사 쪽 일도 갑자기 좀 많아져가지고 그런 거 준비하다가 조금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게 조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그 세미나 주제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왜 해외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이거는 혹시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녹음을 하거든요. 위클리 단위로 주 단위로 녹음을 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언지를 드린 적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안 좋은 거는 그게 단순히 분명히 경제는 11개 섹터라는 게 있는데, 그 섹터 내에서 하나의 뭔가 조금 포지션이 너무 크다는 건,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도 하나의 업종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의존도가 심해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위클리를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야지 이제 조금 사람마다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경제는 제 생각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은 글로벌 분산 투자는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조금이라도 작은 포션이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은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 개예요. 선진국에 할 것이냐, 신흥국에 할 것이냐. 뭐 주식, 채권, 뭐 대체 투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큰 범위는 여기서 두 개에서 끝나요. 그러면 선진국에 하는 게 맞냐, 신흥국에 하는 게 맞느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거는 S&P 500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1일 6개월이네요. 네, 6개월. 네, 6개월인데 아닌가? 1년인가? 네, 뭐 그 정도 되는 기간인데, 지금 뭐 눈에 띄시면은 조금 많이 막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변동성이 가장 높아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 한 구간이에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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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연태까지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진 구간에서 이거 하나예요. 이거 왜 그랬냐? 뭐 이 사람은 나중에 얘기가 나온 건데, 이때 이유는 하나였어요. 10년 만기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야 되지? 매도 심리가 이제 강해진 거죠. 근데 연태까지 2018년 2월 전까지는 뭐 예전부터 해외 주식을 해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그냥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제가 이 구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차입을 하고 투자를 해도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았던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이 전까지 실질적으로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10년 만기 국채금리 그래프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구간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자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변동성 뭐 이건 다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런 거 자체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제롬 파월이죠. 파월인데 이 사람이 그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이 사람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속 사인을 주고 있어요. 금리 인상 한다. 당장 6월 달에도 한다고 그렇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딱 연준 의장을 딱 취임을 했을 때 생각이 많이 든 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저렇게 얘기할까? 뭐 증시 좀 봐주면서 좀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유도리가 없을까?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한 말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럼 제 여기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이자 비용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계속되죠. 다음에 보여드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주열 한국은행 촌재예요. 이게 6월 4일일까요? 그 BOK 한국은행에서 컨퍼런스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 총재님이 얘기한 게 준비해야 된다. 지금 선진국 통화 정책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불안은 언제든지 재현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금리 인상은 계속 인상이 될 거고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거고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더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신흥국은 어려워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금리 인상 자체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퀀티티브 이징, 양적 완화를 뭐 종료하고 이제 뭐 자산 규모를 축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서 금융 정책의 선진국의 금융 정책 기조가 바뀌면은 신흥국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미국의 금리가 쌌죠.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빌려요.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흥국의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려야 되는 선진국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핵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절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위험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흘러요. 그리고 신흥국에서 고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금리 갑자기 뭐라 해야 될까요? 주요 지수가 뭐 코스피가 한 2% 3% 빠져요. 그럼 미국이 장이 그 다음에 열리잖아요. 미국이 빠질까요? 미국은 안 빠질 수 있어요. 안 빠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미국이 1% 빠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 돼서 한국 지수가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컵을 가져왔는데 주전자에서 물을 가져와서 컵에 물을 따르면 계속 이제 밑에서부터 차잖아요. 그래서 그냥 맥주로 하면은 이렇게 위에는 거품이 차죠. 아래는 적인데. 근데 이게 차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막 거품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위험이 와도 가장 먼저 처리가 되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 아래가 신흥국이고. 그렇게 보시면은 뭐 제 딴에는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선진국
낮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진국에서 저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인데, 이번 주에만 3-4번 들은 것 같아요. 질문을. 미국 증시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다시 이제 S&P 500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막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지금 많이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빅스라고 해요. 변동성 지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 심리가 생기면은 빅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이때가 2월 저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은 저는 굉장히 똑똑한 하나의 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같은 이슈에 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지금 변동성 이렇게 다 적혀있잖아요. 이쯤이 아마 트럼프가 무역전쟁 뭐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고, 이때는 금리죠. 그리고 뭐 이때도 금리 한 번 더 적이 됐고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그 사건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 없어졌나요? 다 있어요. 지금 아직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직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요. 무역 적자 규모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변동성 지수라는 게 공포 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 이게 저기 하는 건데, 이 지수는 막 S&P 500에 뭐 12개월 그 뒤에 뭐 내재 가치 뭐 해가지고 옵션 뭐 여러 가지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공포 지수인데, 지금 무역 전쟁 이슈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 금리 인상 때문에 한번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한번 쭉 빠졌었고, 변동성 지수 올라왔었고, 가장 최근에도 이제 3%대 넘어가서 3%가 심리적인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도 변동성 지수는 내려가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던, 연태까지 보고 계시던 그 정치적 요인들이 지금 다 증시에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늘 오신 고객님분이 질문하셨는데, 많이 올라왔다고 걱정이 되신다면은 아주 간단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이 앞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거는 투자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정치적 요인들이 많잖아요.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가 뭐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무슨 뭐 우리 뭐 고용 뭐 어떻다, 뭐 증시가 어떻다, 뭐 우리 어떻게 될 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게 이 핵심이에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때가 11월이 중간선거가 있을 때쯤에는 정치적 요소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100%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정치적 요인 때문에 증시가 잘 못 떠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요인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 요인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귀엽죠?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priced in. 다 증시에 반영돼 있다. 어느 정도 다 가격에 매겨져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거는 제가 본사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자료를 막 시장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 시장조사 자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국가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홍콩인데, 중국, 홍콩 같이 놔야죠. 같이 놓고 봐야죠. 미국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증권사들이 중국을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 시장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관점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 정부 혹시라도 뭐 전화를 해서 주문을 내시면 정보를 얻을 때 이 단어 들으신 적 있지 않나요? 중국 정부가 지원한다, 중국 정부, 중국 제조 2025 다 있지 않나요? 이거는 가치 투자일까요?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 테마예요. 근데 사실 중국 투자를 할 때 이게 중국 정부가 가장 많이 올리긴 해요.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기업이긴 해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 안에서 뭔가 진짜 핵심적으로 커가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은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장에 뭐 예를 들면은 뭐 IQIY라는 뭐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IQIY라는 기업? 이치인가? 뭐 저는 중국어를 못해서. 그래서 그 기업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기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예요. 컨텐츠 스트리밍 업체인데 쉽게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봤던 거는 그 기업을 봤을 때 봤던 거는 이 기업이 중국에서 그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몇인지 2위더라고요. 그리고 얘네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얘네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현지 컨텐츠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왜냐면 중국 시장을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랑 비교를 했을 때 IQIY라는 기업이 넷플릭스를 모방한다고 해도 그 IQIY라는 기업이 넷플릭스가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을 두드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 관점에. 그러면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중에 몇인지, 그리고 현지 컨텐츠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거를 본 거예요. 근데 IQY라는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IQIY라는 뭐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인정한 유일한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태까지 왜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가 나와야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미국 주식 뭐 좋은 거 투자하는 게 좋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 장우석 팀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필수예요. 근데 어떻게 짜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하고 나면은 가장 많이 질문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짰는데 근데 기술주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많으시죠?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기술주 비중은 높아야 돼요. 더 높아야 돼요. 다른 섹터보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스닥이에요. 그리고 분홍색 다우고요. 얘가 S&P 500이에요. 나스닥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도 가장 많이 올라요. 이건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다 이끌어가는 거는 기술 섹터예요. 기술 섹터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R&D가 다 포커스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다?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연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나온 거예요. 수익률이 S&P 500이 3.62% 올랐고요. 기술, 경기소비재는 넷플릭스, 아마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엑손, 헬스케어는 뭐 FB
금융, JP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이것도 관점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오를까? 어떤 섹터를 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11개예요. 어떤 섹터를 먼저 뺄까? 어떤 걸 먼저 빼버리는 게 내가 수익률이 날까? 보여드리면 이거 아까 그 그래프를 이렇게 표로 가져온 거예요. 표로 가져온 거고요. 이 표 안에서 똑같아요. 그 에너지를 빼고 부동산, 유틸리티, 통신, 필수 소비재를 뺐어요. 맘 같으면 소재도 빼고 싶은데 근데 소재는 필요해요. 그래서 소재는 안 뺐고요. 일단 부동산하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피하시는 게 맞는 거죠. 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봐야 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법적 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망중립성 관련된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지금 거시적인 환경이 안 좋아요. 더럽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렇고 필수 소비재는 얘는 뺐어요. 뭐 P&G 같은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놓고 봤을 때 저는 경기 소비재가 맞는 것 같아서 뺐고요. 이렇게 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얘 동일 비중으로 가져갔을 때 수익률 어떻게 나오냐? 수익률 4.4%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S&P 500을 내가 무조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S&P 500을 따라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투자를 하실 때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장기 투자 하시라고. 근데 제가 그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석하는 탑다운이 있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쳐 올라가는 이제 바텀업이라는 게 있어요. 탑다운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보고요.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맞을 거고 이게 맞을 거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개별 기업에 닿는 거예요. 바텀업은 내 이 기업이 너무 이쁜데 이 상태에서 보고서 거시적인 환경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바텀업은 못 하세요. 탑다운이 맞아요. 바텀업 하시려면요.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뭐 IR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담 아시죠? 주담이라는 단어. 주식 담당. 그 사람들한테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바텀업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업에 대한 모든 걸 깨뚫고 있어야지 바텀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탑다운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시적인 환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 탑다운을 하시게 되면은 개별 기업에 대한 그 일련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거는 확인하시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 자체가 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뭔가 답이 안 나오는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바쁘죠? 어렵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한국경제TV 지금 목요일마다 나가고 있고 아침에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도 지금 연락이 와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국경제에서는 제가 종목을 이야기를 해요.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종목 하나 고르는데 3, 4일 걸려요. 진짜 3, 4일 걸려요. 막 다 진짜 막 보고서 3, 4일 걸려요. 3, 4일 걸리는데 근데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저를 스스로 이제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위클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다 어렵고 바쁘시면은 저희 같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하은 교수님. 이하은 교수님하고 장우석 팀장님하고 그리고 저를 네이버에서 찾으세요. 네이버랑 유튜브에서 찾으세요. 모르시면은 그냥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하은 교수님한테 같이 일하면서 그냥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법까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그분한테 다 배우고 장우석 팀장님도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보면서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매일같이 저기 하고 포트폴리오 짤 때만 하고 저는 다 제가 객관적으로 아니죠 주관적이죠. 주관적으로 다 겪고 나서 그래도 팔로우 하실 만한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유튜브에요. 유튜브에서 이항영, 장우석 치면은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팔로우업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에서 저는 치시면은 한국경제에서 하는 게 다 나와요. 나오고 저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건데 저는 방송에서 나올 때 이건 다 기록이 남잖아요. 엄한 주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또 많이 쓰니까 제가 아직 경험이 좀 적더라도 이렇게 보면 애플, 치폴레, 블랙락 이게 다 이렇게 조금 대형주들이에요.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걸 가장 원하실 것 같아요. 가장 오늘을 이렇게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이거 원하실 것 같은데 무엇을 하느냐? 그 전에 제가 항상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처음 시작하기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미 다 이제 위클리 같은 거 다 녹음하면서 다 이런 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다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포인트는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혹시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 중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릴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한 가지 걸린 게 있다면 주택 경기였는데 근데 저는 주택 경기도 아직도 좋게 봐요. 공급 자체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릴 이슈예요. 어제도 2.41%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경기 따라가는 ETF가.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뭘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는 5월 18일 날 제가 관리하는 금융 상품에 리밸런싱을 했어요. 저희 제가 관리하는 상품에 가입해 주신 이제 고객님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잠깐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S&P 500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눈 아프시죠? 금방 끝내겠습니다. S&P 500 그래프인데 5월 18일이면 이쯤이에요. 이쯤에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쯤이면은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이슈들이 전부 다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구나. 그리고 기준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 1분기 실적 발표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괜찮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중요한 건 대안이에요. 대안이 없으면 매도 잘 안 합니다. 저는. 괜찮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구나 싶어서 이때 저기를 한 거예요. 이 구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잡아놓고 저는 정말 죄송했어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왜냐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게 떨어지는 게 추세 전환을 야기하는 떨어짐이면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에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떨어질 때쯤에 그 전까지는 한 전체 100% 한 90%가 뭔가 주식이었다면은 이 구간에 거의 100% 늘렸어요.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추세 전환을 야기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면은 함부로 숏을 해서는 안 돼요. 인버스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얘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인버스예요. 인버스, 빅스 이런 건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그거는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지 않는 거 인버스랑 레버리지는 안 해요. 저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돌아와서 아까 그 구간에 저는 리밸런싱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5월 1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방금 업데이트한 거예요. 수익률은 4.65%인데 근데 지금 관리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손실을 본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일단 전 계좌가 수익권에 다 들어오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는 건 목표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5%인데 5%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가렸어요.
가렸어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렸는데 뭐 5번, 6번, 8번, 9번, 10번이잖아요.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요. 번호. 네,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5번이요. 5번은 마스터카드예요. 5번은 마스터카드예요. 아, 재밌군요. 넘어가면은 이거는 저는 지금 6월 달에 지금 5월 18일 날 리밸런싱을 한 거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분기에 이걸 다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근데 제가 이걸 가려놓은 걸 빼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은 주식들이죠. 10번 가르쳐 주시나요? 10번이요? 10번이요? 10번 뭐 방송에도 나오긴 했는데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요.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일단 운영 이렇게 하고 전 2개 말씀드렸네요. 마스터하고 뭐 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 때 괜찮은 주식들을 다 넣어요.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또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들이 네이버에 제가 한국경제TV에서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언급된 종목들을 하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한테 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종목들이에요. 애플이죠. 무조건인 것 같아요. 저는 3가지 무조건적으로 담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브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떨어진 거는 신약 개발 이슈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한번 꺾여서 빠진 거예요. 근데 에브비 같은 경우는 단일 제품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매출에서. 근데 그게 포인트예요. 단일 제품 비중이 너무 높은데 단일 제품 그 가격이 한 5년 동안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도 매출이 올라요.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네가 만드는 게 뭐였지? 관절염. 그렇죠. 슈미라죠. 제약하시나요? 아니 저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 슈미라인데 슈미라 그 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편하대요. 다른 제품에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들보다 이게 더 편하대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잉이죠. 보잉은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잉 얘기할 때 제가 방송을 끝나고 나면 그래도 오늘 괜찮았어.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데 그래도 괜찮게 방송한 것 같아요. 포인트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는 2군데밖에 없죠. 크게 에어버스랑 보잉인데 둘 중에 누가 이길까 생각하면 보잉이라는 답이 나오고요. 중국이랑 뭐 이번에 펜타곤 계약단했다는 이슈도 오늘 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얘네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걸려요. 블랙락이라는 건데 블랙락 ETF 많이 하시죠? ETF 하시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얘네 거예요. ETF 중에 iShares라는 ETF 혹시 뭐 다 아시죠? 얘네 거예요. 얘네 밑에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그 블랙락, 그 iShares 그 브랜드가 ETF 시장 내에서 거의 50%예요. iShares 인수할 때 당시만 해도 그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얘네가 인수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몇십 배 커졌어요. 그것도 방송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관에서 주문을 내잖아요. 채권 주문을 내잖아요. 그럼 채권을 바로 안 사요. ETF로 사요. 근데 그 ETF의 대부분이 얘네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은 거고 그 금융시장은 수수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무조건 내려요. 내려도 얘네는 수익이 나요. 왜?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말씀을 드리고요. CME 참 마음 아픈 주식입니다. 얘네가 많이 뭐 이렇게 떨어진 거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얘는 그 최근에 이슈가 좀 있어서 저희 회사에 그래서 좀 그런데 근데 뭐 좋은 주식입니다. 선물 거래하는 거는 국내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물, 옵션
거래 90%가 얘네예요. 그 지금 투자자들이 선물 거래를 하고 옵션 거래를 한다 하면은 투기예요. 진짜 내가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진짜 클라이언트는 해지를 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내가 철강을 사야 되는 애들인데 철강이 한 1년 뒤에 오를 것 같다, 가격이. 그럼 걔네는 오를 거를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 해지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그 주요 고객은 걔네가 주요 고객이라는 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는 92%가 국내에서 이미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MG, 치폴레는 팀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룰루레몬 아시나요? 아시나요? 룰루레몬 뭐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좋으시죠? 그게 비싸죠? 비싸지 않나요? 근데 걔네 세일하는 거 보셨나요? 네, 네, 옷 가격. 룰루레몬 옷 비싸죠? 걔네 세일하는 거 보셨나요? 절대 안 해요. 왜? 그만큼 포지션이 돼 있어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뭐 거의 뭐 엄청난 기업 아닌가요? 남자들 좋아하죠. 남자들 좋아하는데 비싸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한 기업이에요. 인비테라는 기업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이 두 개가 사실 제가 오늘 그 오시는 분들한테 소개드리는 종목이고 얘는 7.79예요. 아직은 여기 보시면은 PER, PEG, 뭐 forward PER 다 안 나와요. 왜? 적자이기 때문에. 다 안 나요. 근데 전 이 기업을 굉장히 좋게 봐요. 왜? 얘는 헬스케어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유전자 진단하는 회사예요. 유전자 진단하는 회사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2013년 5월에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가 그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때 뉴욕타임스 기고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자기가 어떤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판단을 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얘네 제품은 아니에요. 그때 그 유전자 그 분석할 때 미리어드 제네틱스라는 기업의 그 키트를 사용했고요. 그게 3,000불이 넘어요. 3,000불이 넘어요. 근데 얘는 250불이에요. 근데 제품으로서의 경쟁력도 굉장히 있어요. 미리어드 제네틱스 같은 경우는 제품이 다 나눠져 있어요. 어떤 거 검사하려면 뭐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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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하나에 끝나요. 하나에 끝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탑다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탑다운을 제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헬스케어 섹터에 지금 포커스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있잖아요. 개개인한테 다 맞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제품이 더 맞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기존에는 유전자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 진단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제공하는 애들, 매출이나 실질적으로 실험자들이 많은 애들, 걔네가 얘네예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그렇게 성장을 하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자는 결국에는 다 데이터예요. 다 데이터예요. 사람이 다 어떤 데이터를 다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안에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제약업체,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뭐 그 검사기구부터 해서 뭐 이렇게 그런 일련의 기구들의 자료가 얘네한테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이게 녹화 다 끝나고 팀장님 다 끝나고 나서 그건 모아서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답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